매년 정부에게 세금을 내고 있는데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보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으신 분, 그리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회초년생 분들에게 이 영상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상 디파인과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고쳐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인 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테크, 즉 나는 세금을 더 적게 낼 수는 없을까? 라는 문제를 시작으로 원인 파악 및 해결을 위해 세금, 즉 연말정산에 대한 지식과 개념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각자의 환경에서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다른 여러 방향을 갔다가 되돌아와서 다시 시도하는 것보다 더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돈과 관련된 재테크의 기본기부터 탄탄히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분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연봉이 얼마냐고 말을 했을 때 아니 그래서 원천 징수하고 나서는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연말정산에서 말하는 것과 방금 말씀드린 것의 원천징수는 같은데요. 이 원천징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자가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해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말이 어렵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저와 회사와 국세청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원래는 회사에서 저에게 월급을 주면 제가 국세청에 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알다시피 너무 많은 근로자들이 있는데 이거를 개인이 다 하게 되면 국세청도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저에게 월급을 줄 때 미리 세금을 회사가 떼고 저에게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월급을 받기도 전에 돈을 회사가 가져가는 거죠. 그 회사에서 근로하는 모든 사람들의 세금들을 회사가 모아서 한 번에 국세청에 지불하는 것을 원천 징수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연봉을 말했을 때 원천 징수 후에는 얼마냐, 이 말은 세후 얼마냐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연말정산에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원천 징수를 할 때 저희가 실제로 내야 될 세금보다 많이 해갈까요? 적게 해갈까요? 보통은 많이 해갈 겁니다. 왜냐면 적게 해갔다가 연말에 돈을 더 뜯어가면 반발이 너무 심할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진짜 세금, 결정세액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최대한 줄이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원천 징수한 금액에서 실제로 내야 될 세금을 적게 만들면 최종적으로 돌려받는 금액이 높아지니까요. 그러면 연말정산이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총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빼면은 총급여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총급여는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금액은 근로자의 모든 소득 중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예를 들면 출장 시에 사용하는 여비, 숙박비,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지원금, 출산보육수당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을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법으로 각 구간마다 공제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3,500만원이고 비과세 금액이 3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총급여액은 3,200만원, 근로소득 공제는 1,00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해진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데요. 각종 소득 공제는 저희가 얼마나 더 노력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금액입니다. 총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인적 공제, 주택, 연금 및 보험, 그리고 소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해진 과세 표준에서 기본 세율을 빼게 되면 산출 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본 세율 역시 저희가 죽었다 깨어나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구해진 산출 세액에서 세액 공제를 빼게 되면 저희가 진짜로 세금을 내야 될 금액이 나옵니다. 이 세액 공제는 저희가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월세 등 많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연간 총급여부터 결정세액까지
프로세스를 모두 이해하신다면 세금을 덜 내는데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금액은 각종 소득금액과 세액공제입니다.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만약 각각 10만원씩 공제를 받았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세액공제는 마지막에 10만원이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실제로 10만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소득공제는 저기 위에 근로소득공제 마이너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10만원을 온전히 받는다기보다는 10만원보다는 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액공제 10만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10만원을 실제로 받는 거랑 똑같고, 소득공제 10만원을 받았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소득공제를 10만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과세표준, 기본세율 등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만원보다는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각종 소득공제부터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소득공제에는 인적, 주택, 연금 및 보험, 그리고 소비가 있습니다. 그럼 인적공제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자녀공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공제는 세액공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에는 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있는데, 직계존속은 저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등입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은 아래에 있는 분들인데 아들, 딸, 손자, 손녀 등을 말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는 분이 있다면 한 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공제로는 150만원 플러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저희가 노력한다고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들, 딸, 자녀들을 많이 낳으면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다음은 주택입니다. 주택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청약저축,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그리고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보험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 관련해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아시면 되는데요. 국민연금은 월소득액의 4.5%, 건강보험은 월소득액의 3.33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5.125%, 고용보험은 월소득액의 0.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노력한다고 더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 파트입니다. 소비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도서, 공연, 대중교통,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각각 공제되는 퍼센테이지가 다르고 계산의 우선순위도 다릅니다. 이 부분 또한 따로 영상을 제작할 예정인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소비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비액이 연간 총급여의 25%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고 소비액이 1200만원이라고 하면 1000만원은 25%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하고 200만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자녀, 연금계좌, 월세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구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데요. 이건 역시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이고 7세 이상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 공제 대상자에서 직계 비속을 보시면 됩니다. 만 20세 이하이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그리고 동거가 원칙입니다. 단 직계 비속과 입양자는 동거 여부 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와 아래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위의 사항은 매년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고요. 아래에는 출산할 당시 또는 입양했을 당시에 첫째냐, 둘째냐, 셋째냐, 넷째냐, 다섯째냐에 따라서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공제액입니다. 다음은 연금계좌입니다. 연금계좌는 소득 기준에 따라서 공제율도 다르고 한도도 다릅니다. 이 부분도 따로 빼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인데 이렇게 법령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에 세대주여야 되고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어야 되고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 증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 총 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에 따라서 다른데요. 그리고 공제 한도는 년 750만원입니다. 한 달에 60만원 이상 정도가 마지노선이겠네요. 그렇게 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는 90만원과
75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인 각종 소득공제 그리고 세액공제는 이렇게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요.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공제는 주택, 소비, 연금 계좌가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